다음에는 제2발제로 가나안농장 대표이시자 덕산농협조합장으로 계신 이연원님께서 가축분뇨 축산화치 대안적 축산이 답이다 라는 주제의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바로 그 홍성 옆에 덕산에서 돼지 농장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덕산농협조합장직을 맡고 있는 이연원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무슨 축산을 하다가 축협조합장도 아니고 무슨 농협조합장을 하느냐라고 다 의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좀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사연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충남의 1호로 광역 친환경 단지가 이제 저희 덕산농협인데 그때 2010년도에 이제 제가 농협의 임원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MB 정부 때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좀 유치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제 광역 친환경 단지라고 보면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화학 비료와 일반 화학 농약을 안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안으로 퇴비 공장이 한 100억 사업인데 반 이상이 퇴비 공장을 짓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그게 충남에서 저희가 1호, 2호가 여기 아산이 있고 지금 3호 논산인가 계룡인가 어딘가 지금 세 번째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퇴비 공장을 않고 친환경 광역단지 사업을 하는 사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끌어다 놓고 이제 저는 이제 임기돼서 나왔는데 친환경 농사만 전하지 팔지도 못하고 야 너 때문에 요즘에 친환경 홍성도 친환경인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너 때문에 이거 하자고 이러고 농협 망하게 생겼다. 책임져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쩔 수 없더라고. 사실 지금 이제 3년 가까이 됐는데 딴 건 한 거 없고 쌀만 팔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친환경 쌀하고 또 저희가 이제 예산에 이제 통합RPC 주간조합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제 그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가축 사육 시설일 겸 퇴비 공장 겸 가축 사육 시설로 저희 농장이 이제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2010년도에 이제 친환경 정책과에 가서 우리가 이 사업을 예산이 이제 황새가 있잖아요. 황새공원이 저희 지역에 그때 왔기 때문에 한 반경 10km 정도는 이제 친환경으로 농사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친환경 광역단지를 신청을 했는데 사실 저희 관광지구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김한주 부단장님도 지금 액비와 TV와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홍성에도 하는데 사실 하면 좋은데 녹록지가 않거든요. 무조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도 저게 이제 두 기가 있는데 가장 이제 아산하고 경계 지역에 그거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좀 먹었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는 주민이 무조건 내 지역에 그런 게 들어오면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TV 공장은 저희는 않겠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을 한다는데 이걸 뭘로 하느냐. 저희 농장은 돼지를 사육하면서 거기서 직접 TV가 나온다라고 했더니 그 당시 신현관 과장님이었는데 지금 농협중앙에 이제 상무로 와 계시거든요. 축산 정책과장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라 축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아셨던 분인데 그럼 내 눈으로 확인 않고는 안 된다. 그러시더니 내려온다고 해서 나는 그때만 해도 그냥 돌려보내기 위해서 저희를 이제 보낸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인데 전화가 왔어요. 나 이쪽에 그때 가려고 하니까 농장을 보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농장 보시고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광역단지를 하면서 퇴비 공장을 않고 이렇게 한 사례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축사는 퇴비를 위해서 지금 먼저 발제하신 우리 부대표님도 말씀하시기를 사실 이게 최고 좋은 우리가 이제 장 건강을 위해서 요구르트를 먹잖아요. 요구르트를 먹는데 토양을 살리기 위한 요구르트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냄새가 나는 건 간단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부패가 되면 썩으면 냄새가 나고 발효되면 냄새가 이제 안 나는 건데 그러니까 요구르트를 우리 사람이 썩혀서 먹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죠? 보면 유통기간이 지나면 안 먹고 다 버리고 그러는데
그동안은 퇴비를 썩혀서 토양에 그냥 냈던 거죠. 그러니까 미생물에는 두 가지 이제 크게 우리한테 필요한 유익균이 있고 우리한테 해롭게 하는 유해균이 있는데 이 미생물이라는 놈들은 얘들이 생각하면 효소를 만들거든요. 우리 생명을 유지시키고 도와주는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내고 또 유해균은 우리 생명을 노화시켜서 죽게 만드는 이제 산화 효소를 노화시키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건데 실제 우리가 볼 때는 유익균만 있으면 다 좋겠죠. 이 세상이라는 거는. 그런데 실제 큰 우주적인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 입장에서 보면은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유익균만 놓으면 세상이 도를 안 가는 거죠. 단절이 되어 있죠. 세상이 빨리빨리 돌아가서 계속 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빨리 이거 노화시켜서 죽게 하는 유해균이 사실은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균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유해균을 신의 입장에서 보면 더 나한테 필요한 유해균을 더 강하게 만들어 놓겠죠. 그럼 우리가 항생제나 소독약을 축사할 때 쓰다 보면은 처음엔 두 개 다 그 피해를 보지만은 유해균은 그거를 항생제나 소독약에서 어느 정도 견뎌내고 유익균은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견뎌내질 못하게 되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항생제를 많이 쓴다. 특히 소독약을 많이 쓰는 농장은 그러니까 그 농장에 딱 가보면은 이 농장은 약품을 굉장히 많이 쓴다. 항생제 약품을 어느 정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농장의 냄새가 좌우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축 사료의 그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볼 때 미생물이라는 놈들은 우리 동물이나 식물은 나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더 번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못 살을 때 잔열 많이 낳고 지금 살만하니까 이제 잘 안 날라고 하고 그 식물도 쉽게 말해서 먹을 게 많고 질소가 많으면은 열매가 잘 안 열리고 뭐 그 바위 틈에 있는 솔방울 같은 경우 조그맣지만 막 다닥다닥 열리거든요. 근데 이 미생물이라는 놈들은 자기와 조건이 맞아야만 이제 증식을 하죠. 그런데 그 부패를 일으키는 균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먼저 발제했을 때 2m나 60cm 탱크에다 가축 분뇨를 이제 한다는데 혐기성 탱크 안에 들어가니까 혐기성이거든요. 혐기성. 공기가 이제 이제 살아가는 균을 혐기성이라고 하고 공기를 필요로 하는 균을 이제 호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장도 이제 혐기성이죠. 공기가 필요 없이 사는데 윌시균이나 포도상 균들이 사실은 부패를 일으키는 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유나 고기나 이런 계란을 먹고 나면은 뭐 방귀라든지 변이 냄새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때 이런 먹이의 조건에 의해서 얘들은 순간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단백질 수치만 줄여줘도 냄새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유럽이나 이쪽은 그냥 스위스라든지 뭐 이런 나라 그냥 막 갖다 뿌려도 되는데 우리가 그쪽은 좀 국민들이 아니면 그런 제도가 굉장히 좀 느슨하다 뭐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쪽이 우리보다는 단백질 함량도 훨씬 낮고 사료가 또 항생제나 소독약을 훨씬 적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대한민국만 같이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안 나는 거죠. 사실 스위스 같은 경우 가면은 트랙터에다 액기 막 뿌리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냄새 우리 같으면은 막 그 동네 진동하죠 사실. 처리장 지금 액비를 처리가 아닌 농장에서 그냥 갖다 한다 보면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우리 단백질 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확실히 우리보다 적고 한 3%에서 심으면 5%까지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단백질.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냐? 한때 우리 축산 양돈 농가들한테 사료이사들이 경쟁을 했어요. 71령 컨테스트라고 해도 71령에 체중을 몇 킬로 나가면은 경쟁을 하면서 막 시상을 하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빨리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 함량을
빨리 높이고 최대한 사료를 이제 미세하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소화 흡수를 높이고 또 익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지금 그 돼지나 가축의 그 단백질 함량이 높게 지금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많은 사람들도 뭐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아이고 당신은 뭐 고혈압이 있으니까 아니면 암이 걸렸으니까 나름대로 질병이 있으니까 단백질이 있는 그 많은 거를 먹으라고는 않거든요. 가능하면 이제 채식 위주로 하고 이런 그 고단백 그 지방을 좀 줄이라고 그러지. 근데 우리는 돼지한테는 지금 아직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그 고정관념이 바꾸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게 실제 우리가 보면은 그 병문안을 갈 때 지금도 우리가 볼 때 드링크 제제를 이제 갖고 하거든요. 근데 그 드링크 안에는 액상과당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옥수수에 추출한 싸구려 당이 있어요. 포도당과 액상과당이 있는데 그 드링크 제제는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사람도 요즘에는 잘 안 먹으려고 하면서 그 해피하고 잘 안 먹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병문안 갈 때 그걸 갖고 무심코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한 번에 그 고정관념이 바꾼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축산이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볼 때 축산이 굉장히 지금 그 위기잖아요. 위기니까 뭐 사실 위기는 아닌데 지금 어찌 보면 호황이거든요. 왜 호황이냐면 축산이 냄새가 나니까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틀어막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들,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저도 이제 돼지 한 5천 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독점 산업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양도농가, 저도 마찬가지였고, 처음에 시작할 때 거의 훅 부르면은, 훅 분다는 거는 이런 시세가 조금만 안 좋으면 그냥 넘어갈 농가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실 돼지 농가들이 빚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독점화가 되고서 쌀이라든지 다른 거는 계속 그 소비가 주는데 육류는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독점화만 되면서 이게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오면서 가축 시세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이제 상당 부분이 축산 농가들이 거의 빚을 다 벗고 이제 상당히 많이 호황을 누리는 게 솔직히 사실인 거고요. 그거는 주변에서 못 오게 했기 때문에 기존 하던 사람만 이제 독점 산업화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이 축산을 정말 그 바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에 가장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산은 가장 기본은 이거죠. 축산의 가장 기본은 이거거든요. 이게 가축 축자인데 밭을 검게 한다. 이게 모든 한문은 다 의미가 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가축 축제에 고기나 우유나 계란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죠. 실제 왜 이게 됐느냐면 우리가 볼 때 그 1798년 영국의 그 옥스퍼드대 밀서스 교수가 인구론을 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10억이 안 됐었습니다. 10억이 안 됐는데 그 당시에 밀서스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인구 증가율보다 식량 증가율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전 세계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잘못하면 멸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인구론이. 그런데 지금은 70억인데 살아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질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우리 공기 중에 78%가 이게 질소거든요. 질소인데 이게 이제 비가 올 때 이제 그 대개 비가 오면 비가 이제 물이잖아요. 물은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인데 그때 수소가 질소를 끌고 내려오든지 산소가 결합돼서 질소를 끌고 내려오거든요. 그걸로 유일하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쪽 지역은 보통 1헥타에 한 그 7kg, 6kg에서 10kg 미만 정도 뭐 이런 정도가 1년에 이제 질소가 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가지고 농사를 졌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소출이 나올 수가 없었고 전 세계가 10억 명이 먹는 것도 기아에 금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1800년도 후반에 독일의 프린츠 하버라는 사람이 그게 이제 그 2차 대전 때 화학무기 만들어서 전범으로 이제 처형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화학비를 만드는 거를 이제 개발한 거예요. 이 공기 끌어다가 거기에 이제 필요한 물질을 결합시켜서 화학불을 이제 만들었는데 충격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질소를
화학비를 무궁무진하게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가 이 본질이 이제 흐트러진 거죠. 가축은 주 생산이 이제 그 퇴비를 생산하기 위한 거. 그 1년에 10kg 미만이 떨어지는 것 갖고는 부족하니까 실제는 가축 분유를 갖고 보충해주기 위해서 이게 가축을 길렀던 거죠. 또한 소 같은 경우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주 생산품인 퇴비가 이제 폐기물이 돼가지고 모든 국민들한테 사실 혐오 대상에 불편한 대상이 되고 지금은 그 당시에 부산물이었던 고기나 우유 이런 게 이제 지금은 이제 주산물로 바뀌면서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다시 본질로 다시 가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된다. 실제적으로 저도 돼지를 길러서 먹고 살지만은 이 부분이 필요치 않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축산을 사실은 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1년에 곡물이 2천만 톤 정도가 필요해요. 우리 국민들이 먹는 게 필요한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산되는 게 쌀인데 그게 400만 톤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한 거의 75% 정도는 수입이다 먹고 국내 생산이 400만 톤 그것도 남는다고 300만 톤 정도 먹고 100만 톤은 지금 창고에 막 지금 쌓여져 있는 거지 지금 쌀이. 그런데 만일 이 가축 분유가 이거를 많이 포기한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 없앤다. 그나마 갖고 있는 400만 톤의 쌀 기반이 다 망가질 수 있는 거죠. 화학 비료 갖고 농사 짓는 거는 어느 나라고 50년 지나면은 거의 토양은 이제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유럽이나 이런 데는 화학 비료를 안 쓰고 이미 우리보다 빨리 갔던 나라들이든 이제는 이제 가축 분유가 아니면 농사를 못 짓는 걸로 지금 인식이 돼가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도기에 지금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축산이 우리한테는 왜 필요하냐면 고기나 우유나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170만 헥타르의 농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새롭게 이제 축산 형태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가축의 본질은 사실 본질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의해서 좀 넘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식량 그래프거든요. 식량 그래프인데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 인간 위에 가축이나 누가 곡물을 먹는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이거는 굉장히 못했던 건데 이 당시에 화학 비료와 이제 미국 같은데 몬산토에서 GMO 곡물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상으로 막 이제 넘쳐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거 처치가 국가적인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 1950년도에 인구가 그 당시에는 한 25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느 과학자나 발명가나 벤처기업가라고 지금은 표현이 되겠죠. 소한테 옥수수를 먹여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어느 나라도 축산을 지금 마냥 축사해서 지금 마냥 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같이 작은 나라는 집 앞에 이렇게 축사해놓고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기르고 논두렁, 밭두렁, 풀벼다 먹였고 유럽이나 뭐 이런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유목이나 방목이 이제 축사의 형태였었습니다. 그런데 풀을 먹여서 아무리 좋은 목초지에서 가축을 했을 때 하루에 700g 이상 크기가 어려웠다고 하거든요. 옥수수를 먹이니까 1kg 이상이 막 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고민거리인 잉여 농산물 옥수수를 처리할 수 있었고 또 처리하고 이게 빨리 축산물을 생산하는 게 그 당시에는 이거보다 더 획기적인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가 되는 나라들로 급속도로 이제 번지고 그게 우리나라까지 이제 와서 지금 이런 절정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50년 동안은 이제 이걸 해결했습니다. 적정하게. 전 세계의 최고의 곡물이 옥수수인데 옥수수의 반 이상이 미국에서 나오는데 반은 자기네들이 소비하고 반은 수출하던 거를 2000년도부터 이제 자동차한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동차한테 지금. 자동차한테 이걸 왜 먹이냐면은 지금 미국이 옛날에는 모든 게 미제라만 지어왔는데 지금 제조업에서 미제라고 해서 세계에서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는 곡물하고 무기뿐이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미국이 앞으로 향후에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걸 권력화해야겠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이오 해야만이 이제 이거를 이제 수출을 무기화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미국에서 생산되어 있는 게 반은 자체 소비, 30%는 지금 현재 바이오 연료, 20%는 이렇게 수출을 하면서 지금 있고 기회만 보면 이걸 걸어 잠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2025년에 100억 정도 되고 한다는데 지금은 70억인데 지금은 그 전 세계의 그 인구가 농지가 얼마냐면 15억 헥타 정도가 됩니다. 70억 인구로 나누면 650평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1인당 650평인데 그 농지의 60%는 이제 초지, 이제 축산을 위한 초지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뭐 논밭 이런 게 해당된다고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국이 얼마냐면은 1억 2천만 헥타르예요, 농경지가. 그러니까 1억 2천만 헥타르면 굉장히 그것도 큰 거죠. 전 세계 농지의 한 7%대 되니까. 그런데 그 13억 인구로 나누면 250평뿐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아킬레스건이 지금은 식량이거든요, 식량을 걸어 잠그면 중국은 굉장히 문제가 걸릴 나라고, 우리 대한민국은 1인당 얼마냐면 100평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일본도 100 그 정도 갖고 살려고. 우리와 비슷하게 OECD 국가 중에서 곡물 자급률이 20%대 정도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일본,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는 유럽 연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유럽 연합은 지금 곡물 자급률이 108%대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 우리와 비슷하거든요. 우리와 일본은 일란성 쌍둥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20년을 그대로 뒤쫓아가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40년, 50년부터 자기는 일본 농지가 450만 헥타르인데 1300만 헥타르를 이미 전 세계에다 최고 좋은 조건에 있는데 다 이미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여차하면 이제 그걸 이제 비상이 걸리면 이제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고. 그러고서 우리 대한민국의 축산 현실은 어떠냐? 거기에 지금 최고 단백질을 높이고 막 최고 농축시켜서 막 지금 때려 먹이고 있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소고기 있잖아요. 고급육, 마블링. 이 마블링을 시키는 축산은 일반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사실은 그 고기 정육 1kg를 만드는데 우리는 3배, 4배의 사료를 지금 더 드리고서 이걸 하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유럽이나 미국은 소를 기를 때 20개월 정도면 거의 다 이제 기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그 20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30개월을 기르고, 성장기가 끝나야 이제 내장부터 지방이 꽉 차고 막 이제 단백질 이러고 이렇게 때려 먹이다 보면 그 다음에 간이 이제 지방이 찹니다. 내장이 꽉 차면. 그러고 나야 이제 근육이 이제 지방이 배기는 게,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툭불밥, 그 고급육이라는 걸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고비용으로 지금 축산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하고 있고, 대한민국 소가 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 축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여차하면은 우리 식량을 걸어 잠그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식량을 걸어 잠그면 미국 의회에서 논의만 돼서 통과되면 이거 걸어 잠그는 거거든요. 걸어 잠그는데 대한민국이나 일본 보고는 안 걸어 잠그겠죠. 여차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분명히 언젠가는 이걸 쓸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사료 공장은 다 올수업이 되겠죠. 올수업이 될 거. 그럴 때 되면 이제 반전되겠죠. 지금 쌀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지금 뭐 했던 게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그 대한민국에 이제 영웅이 될 거고, 축산 농가들은 이제 다 완전히 이렇게 되겠죠. 그 전에 빨리 우리가 이런 대한 축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왜 축산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건강에 국민들이 지금 대사증후군이 이제 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오메가 지방 밸런스가 지금 무너져가지고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 모든 질병이 지금은 그걸 성인병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어린 애들도 오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대사량이 떨어져서 나타난다 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그러니까 그 원시인들은 자연에서 채취해서 이렇게 먹었을 때는 오메가3와 6의 밸런스가 1대1이었다고 합니다. 그다음 농경 사이로 가면서 이제 곡물을 이러다 보니까 1대4. 근데 현대인들이 지금 1대60짜리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가 우리한테 하는 일은 뭐냐? 오메가3가 뭔데 우리 이게 중요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메가3는 그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면 오메가 3는 식물의 입에서 우리가 볼 때 오메가3가 만들어지는 게 고등어나 꽁치나 생선에서 만들어진다고 우리는 생각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게 아니라 그 식물의 입 엽록소의 세포막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추적. 그게 식물의 엽록소의 세포막에서 오메가3가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는 공기 중에 있는 그 탄소와 뿌리에서 끌어오는 이제 물,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그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그 광합성에 대해서 이게 이제 탄수화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지구상에 5억 톤 정도를 하루에 만들어진다는데 그때 오메가3가 그 광합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엽록소의 세포막에는 오메가3가 이제 그 여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속에 있는 고등어나 얘들은 뭐를 먹느냐면 플랑크톤이죠. 녹주 바다에 그걸 먹었기 때문에 얘들이 고등어나 꽁치 먹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지금 곡물 사료를 뭐 배합 사료 먹기 전에는 우유나 고기나 우유나 계란이 전부 다 생선하고 똑같이 오메가3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시인은 1대1 농경 사이에 산업화가 되기 전에는 우리도 배합 곡물 사료를 먹기 전에는 1대4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었던 건데 그 오메가3가 하는 일은 우리 몸에는 60조에서 100조의 이제 세포로 이렇게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에 따라서 이제 등치 큰 사람은 100조, 작은 사람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뭐 60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세포에 심장에 연결돼서 산소와 그 포도당이 그 세포까지 전부 다 연결이 들어가는데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옛날 생물 시간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미토콘드리아로 그거를 넣어주는 역할, 세포막을 형성하는 거를 세포의 그 이중결합으로 이 오메가 지방산이 이제 그 세포막을 형성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굉장히 부지런한 지방이고 그 안에 굉장히 연료를 많이 넣어주고 이 오메가6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면은 식물이 광합성해가지고 만들어 그 포도당을 합성해 놓거든요. 그놈이 이제 저녁에 수액을 통해서 그 곡물 감자가 되던 뭐 할 때 그 전분으로 전환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곡물에는 전분에는 반드시 오메가6가 다수학 품종일수록 오메가6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옥수수가 대표적인 다수학 곡물이다 보니까 옥수수에는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6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1대4 해야 됐던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은 1대60 심지어는 뭐 고도 비만 있고 한 사람들은 1대 뭐 100 이렇게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오메가3와 6가 3는 좋고 6는 나쁘냐 그건 아니고 균형이 맞아야 되는 균형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흐트러진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옥수수에는 이제 오메가 비율이 이런 정도로 나와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 지금 가축사료의 대다수가 이제 옥수수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오메가 지방산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메가 3는 그러니까 오메가 지방이라는 건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인데 끝에서 세 번째의 그 연결 탄소 구리에 그러니까 지방이 탄소에 수소가 연결돼 쭉 지네마냥 연결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런데 수소가 빠지면 거기에 관절마냥 굴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굴절이 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세 번째 끝에서 세 번째에 이런 그 굴절 현상이 있고 6는 여섯 번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오메가 3 지방은 굉장히 이제 그 마디가 짧으니까 빠르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얘는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세포막을 형성할 때 그 안에 연료를 이제 천천히 넣어주고 6는 오메가3는 굉장히 많이 이제 넣어주는 그래서 우리 대사량을 이제 그 좌우하는 게 이 오메가 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먹을 게 부족하고 막 많이 몸을 막 강제로 이제 노동을 하고 할 때는
먹는 거를 천천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천천히 해주면 몸에 의해서 쌓여가지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어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먹을 게 많을 때는 빨리 소모하는 게 훨씬 유리겠죠. 그래서 이 대사량을 좌우하는 제 주범이 풀사료에서 그 곡물 사료로 오면서 이런 현상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지방과 그 오메가 6 이렇게 보면은 그 지금 한국 식품 영양학계에서는 1대 10 이하로 먹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두비만 이 사람은 125대 1, 이 사람은 1대 90 정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좀 잠깐 그 왜 이런 부분인가 그 2010년도에 저희하고 이제 몇 개 그 강원대학교하고 부산대하고 그래서 SBS하고 1년 공동 기획을 이렇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옥수수의 습기라고 2부작으로 전 세계로 그거를 요약해 놓은 게 잠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풀을 먹었을 때와 곡물을 먹었을 때 생산된 우유가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풀과 곡물의 지방산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약간의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풀에는 오메가3, 곡물에는 오메가6가 많습니다. 지방산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시모포르스 박사. 그는 지방산 균형이 잘 맞는 식사가 건강을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건강 식단으로 알려진 지중해 식단의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은 1대1, 최소한 4대1의 비율은 지켜야 건강한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서구 식단의 오메가 지방산 비율은 심각할 정도로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We went to the supermarket here in Washington D.C. and got 6 supermarket eggs, and we found out that they had huge amounts of omega-6 fatty acids. They had a ratio of 20-1, and at first we couldn't believe it. 시모포르스 박사는 이전 연구를 통해 자연 상태의 달걀은 오메가6와 3의 비율이 1대1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달걀은 왜 오메가6의 비율이 이렇게 심하게 높았을까요? Because animals are grain-fed. And when the chickens are fed corn, they produce eggs that are very high in omega-6 fatty acids, because corn is all omega-6. 옥수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농작물입니다. 그리고 요즘 동물들은 대체로 옥수수 사료를 먹습니다. 그런데 옥수수는 곡물 중에서도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옥수수의 오메가6와 3의 비율은 무려 60대 1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식단은 어떨까요? 우리는 시모포르스 박사가 했듯이 슈퍼마켓에서 중간 가격의 계란과 소고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산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식품을 모두 갈아서 그중 지방을 분리해내고 다시 그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만을 추출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계란 60대 1, 소고기 108대 1. 오메가3 지방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지방산 균형은 어떨까요? 우리는 마른 체형부터 비만 체형인 10명의 혈액에서 지방산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체중인 5명의 평균은 50대 1. 정상 체중인 5명의 평균은 11대 1. 그 중에서 고도 비만인 두 사람의 수치는 125대 1과 92대 1로 매우 높았습니다. There are many side effects of omega-6. Certainly they increase the blood pressure because they constrict the blood vessels.
they increase.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사실은 그 빨리 그 가야 되겠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덕산 읍내에서 좀 가까워요. 한 700m 정도. 그래서 그 관행으로 저희가 돼지를 기를 때는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요. 읍내나 이런 데 나오기가 두려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친환경을 하고 바꾸면서 실제 냄새가 서서히 줄기 시작해서 지금은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닌데 지금은 그 냄새 난다 주변에서 얘기가 거의 듣지를 못하니 안 하니까 사실 굉장히 그것도 사실 지금 이대로 옷 입고 저희 농장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서 밖에 이렇게 다녀도 질정 노는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얼마든지 노력이 가능하고 그런데 그게 되기 위해까지는 이제 그 농장에서 인식이 돼줘야 되겠죠.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이제 이렇게 그 돼지한테 이게 이제 그 풀이 저희는 이 갈대 이건데 이 갈대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얘들이 그걸 먹거든요. 비육둔도 그렇고 이건 모돈인데 비육둔도 저희 이렇게 넣어주면 그걸 막 먹어요. 그러면 확실히 냄새가 그 돼지가 똥을 이렇게 놓은 거 주워서 이렇게 대도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채식을 먹으면 그 변에서 냄새가 확실히 적게 나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하는데 실제 이거를 넣어주기가 사실 일반 돈사 구조상은 맛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여기 이제 저희 서산 20 전투 비행장이에요. 공군 비행장 거기에서 이제 19만 평을 저희가 이거를 이제 뭐 임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무상으로 거기서 이제 벼오는 걸로 지금 하고 좀 있다가 지금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볏짚 넣어줘도 상관없고 근데 저희는 이제 일반 볏짚 같은 거를 넣어주기 근데 친환경 볏짚 같은 저희는 이제 유기나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야생 볏짚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그 돼지한테 먹이면 돼지가 굉장히 사실은 풀을 안 줘서 그렇지 돼지는 그 풀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풀을 넣어주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풀부터 먹고 이 국물을 이제 나중에 먹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동영상이나 이쪽에도 그게 더 나오는데 중간에 이제 끊겨서 요 풀밭을 저희가 해미 20전투 비행단하고 할 때 이거를 좀 달라 했던 단장은 달라 했던 이거 공군 그래서 지금도 군부대에 이거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얻을 수 있냐면 이게 군대 안에 있는 이 풀은 다 이게 그 군소물자를 민간인한테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거를 그 국무회의 때 이거를 이게 이제 그 당시 MB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고 비상경제대책 회의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이런 건의에서 국무회의에서 군부대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풀은 다 줘라 해가지고 지금 이거 다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게 군부대는 굉장히 별로 경제성은 솔직히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워낙 특히 비행장이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오기가 절차가 복잡해서 한 뭐 열흘 전에 원제에서 무슨 장비가 누구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통과하면 한 10시 정도나 들어갔다가 한 4시 정도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효율은 떨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볏짚 같은 거 요즘 볏짚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축이 풀을 먹고 살았던 놈들을 지금 가둬놓고서 배합살 곡물 이렇게 이제 먹이다 보니까 냄새의 근원은 거기거든요. 옛날에 부엌 옆에다가 소, 돼지 길러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많지는 아니지만 했었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돼지 한 마리를 지금의 집 부엌 옆에다 놓고서 살지 못하거든요. 지금에 있는 배합살을 먹은 것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이 근데 일반 농장에 지금 적용하라 하면 안품한다고 넣어놔라고 분명히 이제 그럴 거고 이게 이제 실제는 축산이 독점 산업이 아니고 일반의 경쟁 산업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살기 위해서 내가. 근데 지금은 독점 산업이기 때문에
실제는 이게 바꿔지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산농협은 저희가 그 돼지는 좀 많지도 않고 저희 지원 내에 있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세주 한우 공장을 저희가 충청남도와 예산군에서 지원받아서 내년에 저희가 공장을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소설이 그 세주 그러니까 곡물이 갖고 있는 포도당이 알파 포도당이고 이런 식물의 셀룰로스나 얘들이 갖고 있는 포도당이 베타 포도당이 똑같은 포도당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 곡물과 식물이 영양 가치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식물이 이 파란 영록수에서 그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합성한 건데 걔들이 연결고리만 다른 건데 알파 곡물이 갖고 있는 알파 포도당은 침만 닿으면 얘들이 분해가 돼 소화가 잘 되고 이 식물이 갖고 있는 포도당은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제 있는데 이거를 끓여서 옛날에 그 끓여서 줬잖아요. 끓여서 주면 이게 소화가 굉장히 그 곡물에 있는 그 같이 그 같이 거의 유사한 효과가 될 수가 있어서 저희는 그 볏집에 갖고 이제 곡물을 다 넣어가지고 지금의 배합사료 같지는 않고 옛날과 같은 그런 게 해서 지금 해서 저희가 만두 정도 사육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친환경 단지이기 때문에 그 퇴비를 가지고 이제 지금은 아까 그 전 발제하신 분도 이제 외국에서 뭐 희마자 밥 뭐 이거 갖고 유박 비료 갖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걸 갖고 저희도 쓰고 있습니다. 한 마지기에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 쓰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로 해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또 비료값도 이걸로 상당히 대체가 되고 아직은 뭐니 해도 농가에서 수익이 되는 건 축산이거든요. 소 몇 마리 길러서 해내면 그래도 논 길러한 것보다 훨씬 수익이 높고 그래서 지금 농협중앙회장님도 농가 소득 5천만 원을 빨리 만든다 하는데 지금이 3,800만 원. 그런데 농업소득은 지금도 1,000만 원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농해소득 갖고 오지 하는데 실제 농업소득으로 빨리 1억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우리 젊은 농부 사람들도 그 시골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같이 작은 데는 그 복합용 농업 축산과 그 일반 경중이 순환하는 그런 농업이 돼야만이 농가 소득도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는 그 도시 근로자하고 우리 농민의 소득 격차가 70%뿐이 70~80%뿐이 안 되는데 일부는 120% 정도까지 농민 소득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왜 일부는 그게 된 이유는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 20년 앞서간다는 우리는 금융 위기를 지금 아직 가계부채 1,400억 겪지 않았는데 일본은 그걸 겪으면서 농협이 80%가 망했어요. 일본이 농협이 80%가 망하고 시 군에 하나 정도 아니면 2개 군에 하나 정도 남아서 경제 사업을 본연에 하는 농협은 살아남고 그걸 못 하는 농협은 이미 다 망해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협이 이제는 그거를 이제 겪어야 되는 대한민국 1,170개의 농협은 그걸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 맞는 농업을 만들어내야만이 농협에서 아니면 그 역할을 해내지 않으면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시간이 뭐해도 제가 주소 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따 다음 질문은 이따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